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신 영상은 러민 뉴스입니다. 도시괴담처럼 카드라로 나왔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좀 됐어요. 바로 에이수스와 녹투아의 콜라보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농담처럼 똥색 감성 가득한 스트릭스가 나오냐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똥색 감성 가득한 녀석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에이수스 RTX 3070 녹투아 에디션입니다. 에이수스는 녹투아 NFA12X25 펜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GPU 방열판을 새로 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소음에 민감한 유저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고성능의 3070 녹투아 버전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삐딱하게 보려는 게 아니고요. 저 역시도 녹투아 팬심이 나름 있는 입장에서 녹투아 펜을 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4.3 슬롯이나 되는 두께를 생각해 본다면 이게 과연 녹투아 에디션의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쿨링을 강조하는 제품인 만큼 어느 채굴장에서 똥색 감성 넘치는 채굴기 세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존의 3070 KO에서 기판만 남겨놓고 이 녹투아 에디션 백플과 방열판 슈라우드로 교체하면 그냥 이 모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녹투아 킥만 따로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그렇게 되면 좀 안 되죠. 재포장. 맞아요. 재포장의 위험성이 있죠. 어딜 가나 참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뭘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자, 삼성의 엑시노스가 이 정도로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엑시노스 2200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엑시노스 2200에 이종교배로 들어간 AMD RDNA2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삼성과 AMD의 그래픽 관련 전략적 제휴는 2019년 6월 4일 제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뉴스 이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첫 결과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엑시노스 2200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삼성이나 AMD 입장에서는 엑시노스 2200이 시장에서 가급적이면 좋은 반응을 끌어내는 게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사실 삼성이 더 간절하고 AMD는 이왕이면 잘 되길 바라겠죠. 자사의 RDNA2 아키텍처가 적용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삼성은 공식 계정을 통해서 엑시노스 2200이 레이트레이싱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밝혔는데요. 자, 모바일 그래픽에서 레이트레이싱이라는 부분에서 좀 그렇긴 한데 이쯤에서 RDNA2 기반이라면 레이트레이싱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단지 이게 모바일 칩에서 적용된다라는 부분이 좀 신선한 거죠. 하지만 AMD 그래픽 카드들이 보여주고 있는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생각해 본다면 썩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할까요? 얼마나 많은 게임들이. 자, 그래도 엑시노스가 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그건 좋습니다. 그쵸? 실제품이 관심만큼 좋게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인텔의 12세대 엘더레이크 출시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12세대 출시는 크게 변동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인텔이 10월 말에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12세대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 시국의 영향, 그리고 이제는 한 가지 원인으로는 좀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사건 사고들이 하나씩 모여서 지금의 공급 부족과 반도체 난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그 이유 때문인지 뭔가 신제품이 나온다라는 게 너무 반가운 시기인 것은 맞지만 인텔의 12세대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AMD의 신제품 소식이 너무 뜸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상황을 조금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AMD가 로드맵상 출시했어야 하는 제품이 계속 연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스레드리퍼입니다. 출시도 되지 않은 채 프로 모델이 나올 거다, 논프로 모델이 나올 거다 등 라인업 관련 카드라만 계속 나오고 정작 제품 출시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기준에서 본다면 스레드리퍼는 사실 출시가 되더라도 크게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AMD가 왜 스레드리퍼 출시를 못하고 계속 연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가 나오는 상황에서 AMD 측에서 견제성 모델의 출시가 현재 어려운 만큼 스레드리퍼를 엘더레이크 출시 후 견제용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공급 부족,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칩 생산, 그리고 칩의 공급 부족의 원인을 두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AMD가 2022년 차세대 라이젠을 시장에 선보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스레드리퍼 출시 연기가 왠지 모르게 찝찝하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은 얼마 전 신형 아이폰과 애플워치 그리고 아이패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신제품 공개는 더 남아있다는 예측이 많죠. 그리고 M1X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 블룸버그지에서 애플 소식을 주로 다루는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 거먼이 애플은 과거 10월에 맥 행사를 주로 개최했었다며 올해는 11월에 진행할지 아니면 늘 해왔듯이 10월을 고수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월에 새로운 맥을 발표한 만큼 M1X가 탑재된 맥북 프로는 이달 말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3세대 에어팟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죠. 그래서 3세대 에어팟의 공개가 지난 아이폰 공개에서 없었기 때문에 맥북 프로 공개에 함께 나올지 아니면 맥북 프로가 먼저 공개된 후 에어팟은 연말에 따로 공개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맥북 프로는 아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궁금하네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자, 도쿄게임쇼가 얼마 전 끝났습니다. 코 시국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모양새였습니다. 도쿄게임쇼에서 현재 스위치 버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몬스터 헌터 라이즈의 PC 버전이 공개되었는데요. 출시일은 2022년 1월 12일 스팀을 통해서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공개된 트레일러를 통해서 PC 버전만의 특징을 공개했는데 4K 해상도 지원 및 고해상도 텍스처 적용과 울트라 와이드 해상도 지원 등 최근 들어서 PC 버전 이식에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캡콤답게 이번 몬스터 헌터 라이즈도 PC 버전이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높은 기대감을 줬습니다. 최근 실제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는 등 HDR 지원까지 확인이 되었는데요. 몬스터 헌터 유저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PC 버전으로 라이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하면은 같이 떠오르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바로 톰 브라운 에디션입니다. 한정판 그리고 엄청 비싼 제품이라는 것 말고도 대한민국의 살림살이 좋은 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폭발적인 구매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삼성전자가 얼마 전 갤럭시4의 톰 브라운 에디션 한정 판매를 진행했는데 구매 응모에만 무려 20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자, 이 모델은 판매가가 95만 원이나 하는 모델인데요. 갤럭시4 클래식 가격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2.4배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번에도 엄청나게 구매가 몰렸다,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체 갤럭시4가 얼마나 잘 나왔길래, 그리고 또 톰 브라운 에디션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몰랐던 사람들도 이 기사만 보면 저거 좋은가 보다,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한정 판매 신청자 결과 발표 후 중고 사이트에 판매글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든지 혹은 되팔렘이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기사는 전혀 없는데 어쨌든 이게 요즘 언론의 모습이겠죠. 그래요. 어차피 정말 필요한 분들 아니라면 대부분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구입할 거라고도 생각되고요. 사실 또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되팔렘질 해가지고 몇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하는 거라면 있는 분들이 사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있는 분들이 호구짓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부의 분배도 이루어지고 또 이를 통해서 내수 경제도 활성화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아마 이런 이야기 구구절절 하기 싫어서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참 장점 많습니다. 그렇죠? 자, 오징어 게임이 참 핫합니다. 이 정도면 오징어가 맥반석 오징어가 되다 못해서 아주 타버렸을 것 같은데 여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넷플릭스가 2018년부터 SK 회선을 사용해서 일본 서버에서 한국으로 고화질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오징어 게임 등 넷플릭스의 트래픽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SK 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트래픽 유지 및 보수 작업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관계로 망 사용료를 넷플릭스로부터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트래픽이 증가했을까 싶은데 오징어 게임이랑 DP가 연이어 히트하면서 2018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올 9월까지
24배 트래픽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의 인지도 증가 및 국내 서비스 가입자 증가 추세 등을 따져본다면 과연 이 트래픽 증가가 꼭 굳이 오징어 게임이랑 DP 때문일까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넷플릭스나 OTT 서비스의 인지도 및 서비스 사용자 확대는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최근 핫하니까 그냥 좀 갖다 붙인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여튼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네트워크 사용료 지급 부분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넷플릭스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SK에 무언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식의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현재 항소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뉴스에서 나온 소송은 이제 SK에서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SK 입장에서는 6월달 나온 그 판결 부분이 좀 아무래도 힘을 좀 얻었겠죠. 이런 판결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 넷플릭스가 SK에 지불해야 할 사용료가 한 해 기준 272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는데요. 어쨌든 SK는 넷플릭스가 자사회선 사용하면서 트래픽은 엄청나게 발생시키는데, 이로 인해 네트워크 관리 및 유지의 비용이 더 발생하니까 돈 달라고 징징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 사용료 받아가면서 약속된 네트워크 속도라든지 서비스 품질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 소리는 SK에서는 못 듣나 봐요.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SK가 넷플릭스에 돈 달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저런 걸 가지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사용료를 받았잖아요. 그럼 받은 만큼 비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 약속,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정작 소비자들하고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한 푼이라도 돈 나올 곳 없나 보면서 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좀 괘씸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유튜브 러비다스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